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오면서 그 학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그 6월 달에는 내가 그 대면 수업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강의는 그 유해성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생태계 평가에서 지난번에 건강 영양 평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그 보충해서 설명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강의에 건강 영양 평가가 중간에 좀 끊긴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생태계 평가와 건강 영양 평가를 설명한 후에 거기에 건강 영양 평가와 유해성 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해성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일정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게요. 오늘까지 유해성 평가 마치고 그 1학기 그 진도는 거의 나간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6월 달인데 지금 달력을 보니까 6월 5일이 금요일이고 6월 12일이 금요일이고 6월 19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6월 5일, 6월 10일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첫째 주에는 지금까지 배운 거에 정확하게 반 정도, 주로 생태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12일에는 그 생태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태계 평가라든가 유해성 평가, 건강 영양 평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기말고사를 볼 건데, 기말고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 강의실 우리가 131호로 되어 있는데 131호에 여러분들 그 6월 19일 날 시간은 오후 2시와 주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131 강의실에서 또 그 강의실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실 또 그 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분산해서 시험을 볼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 131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 날짜는 6월 19일 금요일, 그리고 6월 5일과 6월 12일은 지금까지 배운 거에 그 반씩 나누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까지 그 좀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 열심히 잘 들어준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5일과 6월 12일에는 총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 집중해서 강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6월 19일 날 시험 볼 그런 평가는 보통 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출석, 레포트, 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런 종합해서 100점을 만들었었는데 이번 강의는 조금 특별한 관계로 지금 한 80문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10문제는 뭐 기본 베이스로 그 플러스 10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 강의실에서 저 강의했으면 와 하고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0점 플러스 할 것이고 10점은 출석 점수로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줄게요. 다시 한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그리고 6월 5일, 6월 12일 반씩 나눠서 복습, 6월 19일 130일 강의실에서 그 기말고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보통 그 6월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를 보라 하는데 우리는 일정대로 6월 19일 날 기말고사 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생태계 평가 자료 중에 건강 영양 평가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자료 다시 한번 그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평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사항은 짚고 넘어갈게요.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태계 그 2000년도 초반에 그 유엔에서 제정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분류는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서포팅하는 지원 서비스 4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환경가치 추정,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우리가 생태계가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경제적 수치나 값어치로 환산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경제적 가치에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가 있는데 사용가치에는 직접 사용가치, 간접 사용가치, 그리고 비사용가치는 존재가치, 선택가치, 유산가치 요 내용도 알아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환경가치 추정법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뭐 자료 다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얘기 했었죠? 뭐 직접 경제적 가치 추정법에 여행 비용법이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교통비도 필요하고 또 여행 가서 또 필요한 경비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직접 그 여행지에 가서 뭐 보는 그 자연으로 받는 혜택, 뭐 경치라든가 또 뭐 힐링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경제 가치를 우리가 감안할 때 과연 우리가 이 경비를 투자해서 그 환경적인 혜택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조건부 선택으로 같이 추정을 하는 법이 있는데 뭐 내가 그 이쪽을 여행지를 이쪽을 선택을 했을까 저쪽을 어느 쪽을 선택을 했을까 그 조건에 따라서 환경 가치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 등이 있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가치 평가에서는 생태계 보전가치 평가는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보전, 보건, 향상 여부들을 결정한다. 여기서는 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요. 오늘 그 진도 나갈 것은 환경 유해성 평가인데 그 생태계와 인간을 그 구별하여 우리가 유해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가치 평가를 위한 항목은 요거는 생략되는데 생태계예요. 희소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연성과 고유성 그리고 보전가치 평가 방법 등이 자연성, 고유성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보전가치의 평가 방법은 최소집합법, 등가중치법, 가중치법 3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최소집합법은 절대평가법에 따르고 그리고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등급을 해당되는 토지의 등급, 토지를 예를 들었어요. 보전가치의 최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등가중치법은 평가 항목별 동일한 값을 부여하여 평가하는 방법인데 그 보전가치 축소 가능성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등가중치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중치법이라는 것은 상대평가법, 최소집합법이 절대평가법이라면 가중치법은 상대평가법. 평가 항목별로 중요도를 고려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전문가의 의견이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생태계 유해성 평가는 생태계 보전가치 평가의 개념에 따라서 주로 외래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계 유해성에 따라서 평가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평가기관은 국립생태원이라고 우리나라 충청남도 태안에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외래 생물의 생태계 유해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외래 동물의 목록, 국내 정착 외래 생물, 그리고 항목은 생물종 특성, 분포 확산, 생태계 영향,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등급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하는데 1등급은 유해성이 매우
그리고 또 향후에도 그 위에 우려가 있다. 관리는 조치를 취하거나 퇴치를 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등급은 유해성 보통이고 부정적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유해성이 매우 낮고 우려가 없고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생태계 유해성 평가를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환경 또 생태계. 그런데 이것은 저기 생태계이지만 아까는 그 생물적인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상 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평가. 이거는 그 인체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다루었는데요. 유해 인자에 대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자연 손실에 대해서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데, 목적은 유해 관리 그리고 대한 사업의 평가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과정은 유해성 확인, 생태 영향 예측. 유해성 확인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유해 인자를 확인하고, 발암성, 비발암성, 독성 인자 확인, 생태학적 영향 예측은 치사율, 성장장애, 유해 영향 발생 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그 4번 개념은 환경 생태계 유해성 평가.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우리 생태계 평가는 생물을 개념으로 했다면은 요 환경 유해성 평가는 인체를 그 기준으로 한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것이 생태계라면 이번 것은 인체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노출 분석 평가를 하고 유해성을 결정해요. 그리고 이 환경 유해성 평가는 어디에 응용을 하는가? 대기, 수질오염 물질의 환경 기준을 설정한다. 환경 기준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기준, 그리고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유해물질의 환경 권고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환경 유해성 감소 계획을 수립하고 음용수, 우리가 먹는 물의 오염 한도도 설정하는데 우리가 적용을 한다. 첫 번째는 유해성을 확인한다. 그런데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영향을 예측한다. 그리고 노출 분석 평가한다. 그리고 유해성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유해도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해성 평가와 관련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꺼낸 이유가 건강 유해성 평가예요. 건강 영향 평가라고도 그냥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는데, 일단 독성물질이나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나타낼 수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의 건강 피해 확률을 추정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대한사업의 평가를 위한 유해성의 관리, 그리고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 기술적인 대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학술원 유해성 평가 4단계에서는 위험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유해물질을 갖고 있는 고유의 약영향을 확인한다. 급성, 독성을 평가한다. LD50. 지난 시간에 생태 독성 관리 제도에 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생태 독성 관리 제도라는 것은 그 생물체인 그 물벼룩을 수용체로 하여 그 물벼룩을 오염된 물에 우리가 투입했을 경우 그 물벼룩이 얼마큼 치사할 것인가, 그 치사하는 죽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여 이 물이 지금 오염되어 있구나, 오염되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그 생물학적인 수용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물벼룩을 위한 생태독성 관리 제도를 실제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용량 반응 평가라고 있는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유해물질의 노출 용량과 독성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비발암성과 발암성을 평가한다. 우리가 유해성 평가, 그리고 또 그 건강 영양 평가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발암성, 비발암성이 얼만큼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노출 평가라는 것은 인체에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을 추정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유해도를 결정한다. 오늘 그 유해성 평가와 관련된 건강 영양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HIA Health Impact Assessment라고 하는데,
건강 영양 평가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연환경 중심의 인간 건강에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는 것. 여기 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 영양 평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 영양 평가란 우리나라 그 국가 정책 사업, 국가 정책 개발 사업 중에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미리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환경에 그 관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기타 환경 분야에 대한 그 영향을 분석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설정하는 것을 환경 영향 평가라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 6개 분야, 커다란 국가 정책 분야의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도록 환경 영향 평가법에 그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양평가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영양평가라는 것은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 환경영양평가를 먼저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예를 들어 국토개발을 한다, 택지개발을 하거나 도로를 조성, 항만 비행장을 건설하고 커다란 그런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그 협의를 완료받아야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내용 안에 그 항목 중에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위생 및 공중보건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기 분야, 수질 분야, 폐기물, 소음, 진동, 그리고 위생 및 공중 분야, 그리고 사회 환경에 관한 분야도 있는데, 그중에서 위생 공중 분야, 공중보건 분야에서 부록이나 별책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별도로 그 첨부해야 하는 그러한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문정원 교수님께서 그 건강영양평가 그리고 환경유해성평가도 별도의 과목으로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해성평가를 이미 또 우리가 강의 들은 학생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또 혹시 처음 듣는 학생들은 유해성 평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유해성 영향 평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평가 대상은 산업단지와 에너지개발, 폐기물 처리 분야의 설치 분야, 3가지 분야에만 적용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대규모 국가정책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했죠. 어떠한 국가정책개발 사업,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아니면 또 공항, 항만, 또 그 중에 한 가지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가 있고요, 에너지개발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3가지 분야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에너지개발 어떤 게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에너지개발은 일단 풍력단지 있겠고요, 또 태양광 발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태양광 발전이 탈원전 정책에 맞추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에너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단지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이 건강영양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산업단지 중에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그런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건강영양평가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개발에서 풍력단지와 또 태양광 발전 얘기했는데, 풍력 발전이나 또 태양광 발전은 반드시 송전 시설이 있죠. 그리고 변압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왜 그 송전탑, 철탑들 완전히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경우에 거기에 그 주거 단지가 들어온다. 완전 당연히 그 전파장애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풍력 발전 도는 그 도중에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코로나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그 전기가 방전되는 과정에서 그 코로나 소음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튼 전파장애에 대한 그런 유해성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에너지 개발.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엔 당연히 다이옥신도 엄청나 대기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폐기물을 만약에 매립하는 경우에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그 침출수에 대한 오염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업, 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 시설 분야에서 다룬다. 그런데 또 그 산업단지 안에는 주거단지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합산업단지라고 해서 산업단지도 있고 주거단지. 그런데 여기 건강영향평가에는 주거단지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에 인접한 주거단지 경우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3개 분야에만 건강영향평가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분야를 더 확장해서 그 건강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라고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은 사피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라고 했죠. 사피라는 것은 정책, 폴리시, 그리고 계획, 플랜, 그리고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것을 사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 쫙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놨는데 프로젝트, 프로그램, 플랜, 폴리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앞 화면에서 개발 사업을 프로젝트로 본다면은 개발 사업에만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한다. 그리고 그 시행 근거는 환경보건법이에요. 아까 얘기할 때 내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이런 거에 근거를 하여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환경유해 인자로 발생한 질환이 급증한다. 그리고 환경보전 정책이 변한다. 사전평가를 통해 저감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다시 한번 볼게요. 절차는 사업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구 집단, 취약 집단의 분포 현황, 그리고 주민의 건강 상태를 기초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건강영향평가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그 환경유해 인자에 민감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 보면 되겠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그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 중에 민간 계층에 대한 보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이러한 내용들이 요즘 그 환경부에서 엄청나게 그 환경정책으로 그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잠시 얘기했죠. 뭐 그 행정직 그 기술고시 중에 환경 분야 이런 거에서는 반드시 그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환경 영향 평가의 원칙 중에 그 민간계층, 사회 약자층의 배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스크리닝, 걸르는 작업이라고 했죠. 환경영향평가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대안 설정 분석할 때 액션, 노 액션 이런 대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 갭 분석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대안 설정의 첫 번째 방법은 액션 혹은 노 액션이에요.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스크린이 끝나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다 결정을 했어요. 건강영향평가를 할 것이다. 건강영향평가는 어떤 것에 한다 그랬죠? 에너지 개발, 그리고 산업단지, 그리고 폐기물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반드시 건강영향평가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영향이 미미하다, 아주 작을 경우에는 수행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을 해서 수행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코핑, 평가 범위와 내용, 방법, 항목 등을 검토하는데, 스코핑이라는 것은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어떠한 항목을 우리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것인가. 그 환경영향 평가 항목에는 뭐 대기, 수질, 소음, 뭐 엄청난 많은 뭐 폐기물,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모든 항목을 다 적용하는 것은 뭐 시간적, 경제적 그런 낭비일 수 있다.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스코핑을 하게 되는데, 중점 평가 항목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중점 평가 항목이라면, 예를 들어 공항이나 도로 사업이라 생각할 경우에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토양, 이런 문제만 보면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소음 문제가 중점 평가 항목에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주유소를 새로 건립한다. 근데 뭐 환경영향 평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주유소 부지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 오염에 대한, 토양이 유류에 오염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하여야 할. 그리고 또 도로, 철도, 공항에서는 소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폐기물, 대기 문제가 반드시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겠죠. 중점적인 항목과 범위를 설정한 것을 우리가 스코핑을 하고, 그리고 평가는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건강 영양 평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저감 방안은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이거 역시 건강 영양 평가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발암물질 저감 대책, 비발암물질하고 발암물질에 대해서 아까 어느 정도 평가가 결과치가 나오는가, 정성, 정량 분석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발암물질 저감 대책, 그리고 요 발암물질 저감 대책 요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조정, 감소, 보상하는 그러한 저감 대책들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서 건강 영양 평가의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그리고 수정, 보완, 정확성 향상을 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이런 것들이 건강 영양 평가의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건강 영양 평가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 일단 먼저 현황 조사를 해요. 그리고 조사 항목은 인구나 인구 집단 분석, 그리고 어린이, 노인, 취약계층, 환경 유해 인자의 민감한 계층의 분포 현황, 그리고 조사 범위는 평가 대상 지역, 사업 실행으로 인해 건강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조사 범위 지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건강 영향은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 예측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이다. 그리고 대기질에서는 SO2, NO2, PM10, PB, 벤젠, 비소, 수은 등이 있는데, 여기서 건강 영향 평가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으로 지금 현재는 요 정도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중금속 항목도 더 있는데, 여기서 PM10을 한번 보면은 PM10만 보면은 빠진 게 뭐가 있죠? PM2.5가 빠졌죠. 초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항목을 대기질에서 건강영향 평가에서 지금 제외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수일 내에 PM2.5에 대한 그런 건강영향 평가 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질에서는 구리, 납, 수은, 시안, 비소 등 중금속이 주 항목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인데,
그 소음 진동도 상당히 그 건강에 그 문제가 되죠. 그 터널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뭐 다이나마이트 터트려 갖고 발파를 하는 경우 소음 문제, 진동 문제 이런 것도 다 건강 영양 평가에 그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대기 수질 위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소음 진동도 점차 확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기질에서 PM10에서 PM2.5가 현재는 빠져 있는데 그 법률적으로도 PM2.5를 우리가 보완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측 범위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강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측 방법 한번 볼게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대기에서는 대기 오염물질, 악취물질별 배출량을 산정한다. 그리고 오염물질 농도를 예측한다. 예측할 때는 대기 확산 모델을 사용해요. 대기 확산 모델은 컬퍼프라고 해가지고 그 대규모 면 사업이라고 그 산업단지 등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컬퍼프라는 대기 확산 모델, 그리고 칼라인이라는 그 대기 확산 모델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칼라인이라고 했죠. 그 선사업, 도로나 철도 이런 선사업에 적용하는 대기 확산 모델인데, 여기 대기 확산 모델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컬퍼프 그리고 칼라인 그리고 에어모드라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인데 수질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환경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앞으로 그 사업에 의해서 어떠한 그 환경적인 변화가 올 것인지, 예를 들어 대기 오염 모델링이라면 지금 현재 대기 예측 오염 농도가 여기서 이산화탄소 5ppm이다. 그런 경우에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5ppm 이상이 된다. 환경 기준치 만약에 넘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농도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수질도 마찬가지로 대기도 마찬가지로 그 모델링에 의한 그러한 기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최근 RCT, 융합, 또 그 환경공학에서도 그 RCT 융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드론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 샅샅이 그 드론 띄워서 조사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모델링에 대한 그런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 영향 평가 중에 가장 그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요 모델링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환경 모델링에 대한 그러한 그 기술 교육 무료로, 그리고 환경 분석 실험, 지난번에 내가 환경 측정 분석사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국립환경과학원 자체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졸업생 중에 한 친구는 국립환경과학원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 프로그램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됐던 것 같은데, 한 학기 휴학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그 나중에 그 수자원공사에 또 입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정부에서 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프로그램 한 번쯤 여러분들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검색해보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질에서는 국내 역학조사 결과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여기서 대기질에서 드디어 비발암성 물질 연구, 발암성 물질 연구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비발암성 물질은 유해도 지수를 산정한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의 경우는 발암 유해도를 산정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두 가지가 되겠어요. 비발암성 물질의 유해도 지수,
발암성 물질은 바람 위에도 산정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도 꼭 낼 거예요. 그리고 수질 오염 물질 발생량을 산정한다. 수질에서는 건강영양평가 항목, 환원량 농도 확인. 아까 건강영양평가 항목은 뭐 수은이나 비소, 납, 아연, 구리 주로 중금속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질 오염물질별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위해도 지수를 산정한다. 수질에서도 위해도 지수를 산정하네요. 여기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 위해도 지수를 산정한다 그랬죠. 수질의 경우에서는 오염물질과 산정하여 위해도 지수를 산정한다. 수질에서는 바람 위에도 산정한다는 말은 없는데 뒤에 위해도 지수에서 우리 그 위해도 지수 어떻게 산정하는지, 바람 위에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내용 한번 검토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소음 진동은 사업 시행으로 해서 발생 가능한 소음을 예측한다. 역시 소음 예측 모델을 이용한다. 그 3D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3차원적 모델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소음 진동 모델에서 그 자동차가 뭐 그 평면을 달리는 경우에만 가정을 했었는데 그 3D 모델 경우에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음을 예측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이 개발되어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측 소음도와 소음 환경 기준을 비교해서 소음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감 방안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건강 결정 요인에서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은 바람 위에도 10의-6승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가 1을 초과할 경우 저감 대책을 설치한다. 수립한다. 여기 한번 보세요. 대기질에서 비발암성 물질의 위해도 지수 산정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발암성 물질의 바람 위에도 산정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발암성 물질의 바람 위에도 여기서 10의-6승 초과할 경우 저감 대책, 그리고 여기 비발암성 물질에는 위해도 지수를 산정한다. 근데 1을 초과할 경우 저감 대책 수립한다.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통틀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 대기질의 경우 비발암성 물질에는 위해도 지수, 그리고 발암성 물질은 바람 위해도, 그리고 바람 위해도는 10의-6승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비발암성의 위해도 지수는 1을 초과할 경우에 저감 대책을 설치한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 생태 네트워크 지난 시간 했으니까 생략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바꿔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 영양 평가 다시 한번 봤는데, 이 유해성 평가에 대한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술지원센터에서 그 자료로 제시를 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유해성 평가 여러 가지 그 참고 문헌도 많고 자료도 많지만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자료를 제시를 할 경우에는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술지원센터, 이러한 그 법적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만든 자료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화학물질의 그 유해성 평가 방법은, 먼저 작업장 노출 평가가 있어요. 해당 물질의 작업자가 해당 작업 조건, OC라고 했어요. 오퍼레이셔널 컨디션에서 유해성 관리 대책, RMM, 리스크 매니지먼트 메저를 이행해서 작업할 경우, 유해성 평가 지금부터 보신다면은 여기 OC, RMM 뭐 엄청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나도 한번 쭉 보면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 몇 가지는 그 강조를 할 테니까 그런 내용들은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물질이 실제로 인체, 작업자에 노출되는 농도인 도출 영양 수준 DEL이라고 해요. 드라이버드 이펙트 레벨 산출한다. 도출 영양 수준 여기 DEL 알아두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요. 실제 환경에 배출되는 농도를 예측하는 수치인 예측 환경 농도, 이것을 PEC, 예측 환경 농도,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피부 흡입 경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지금 시작부터 여러분들 뭐 알아두라 그랬죠? DEL 알아두라 그랬죠. 그리고 PEC 알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DEL과 PEC는 선정된 최적의 노출 평가 기구를 사용해서 물질의 용도를 표준화된 용도 기술 시스템 유즈들을 이용하고 지정해서 작업 조건을 입력하여 한정한다. 뭐 알아두라고요? DEL 도출 영양 수준, 그 다음에 또 예측 환경 농도 PEC 두 가지 알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해성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해저드, 익스포저, 그 유해성과 노출가, 그리고 이런 것을 평가하여 유해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유해도를 평가한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리고 첫 번째 여기 휴먼 헬스 해저드 어세스먼트, 인체 건강 유해를 분석한다. 그리고 휴먼 피지컬 해저드 어세스먼트, 인체 물리적인 유해를 분석한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털 해저드 어세스먼트, 환경 유해를 분석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그 분석을 하는가, CMR, 발암성, 돌연 변이 유발성, 생식 독성, 그리고 PBT, 잔류성, 생물 농축성, 독성, 그리고 VP, VB, 고잔류성, 고생물성, 농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에는 유해 혹은 그 위해를 분석을 하는데, 유해는 우리가 해저드라고 하고 위해는 리스크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해저드 어세스먼트, 유해를 평가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익스포저, 노출 평가는 주로 리스크, 위험에 어떻게 노출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스크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위해 평가, 그리고 리스크 캐릭터리제이션은 유해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과정을 본다면은 우리가 리스크 매니저먼트,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리스크 매니저먼트는 우리가 위해를 전달한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한다. 그리고 위해를 전달한다. 이런 계통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크게 본 그림을 여기다 한번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해성 평가 방법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시험 자료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각 물질의 도출 영양 수준 DNEL, 드라이버드 노 이펙트 레벨. 아까 도출 영양 수준 나왔었죠. 이번에는 DEL이 나왔는데 이번엔 도출 무영양 드라이버드 노 이펙트 레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측 무영양 농도, 아까는 예측 영양 농도 PEC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이것을 산정을 한다. 내가 아까 바로 전 자료에서 DEL과 PEC 꼭 알아두세요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번에는 도출 무영양 수준, 그리고 예측 무영양 농도 DNEL, PNEC 이런 것을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에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위험한 물질인지 PBT, 잔류성, 생물 농축성, 독성 물질을 우리가 PBT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분류가 이루어지는지를 평가를 한다. 그래서 실험 자료는 물리화학적 물질이 있고 toxicological property, 독성 물질이 있고, 그리고 ecotoxicological properties, 생태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실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유해성 평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그 노출 평가, 아까 exposure assessment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용량 반응 평가를 해요. 용량 반응 평가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DNEL이라는 것은 AF1 곱하기 AF2 곱하기 AF3라고 제일 마지막에 AFN까지 다 곱해요. 그리고 분모에 대해서는 NL, OAEL 이렇게 여기 AF라는 것은 안전개수, 어세스먼트 팩터를 적용했고요. 분모에서. 그리고 분자에 대해서는 여기 LOAEL 보면은 LOAEL 최소 영양 관찰 용량 그 농도를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DNEL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수준으로 도출된 값. 그래서 우리가 DNEL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전계수에 대한 팩터를 모두 적용해서 곱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분모에 대해서는 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 영양 관찰 농도를 우리가 적용을 한다. 그래갖고 DNEL 사람에게서는 노출되어서 안 되는 수준으로 도출을 한다. 이것이 유해성 평가의 그 첫 번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의 척도는 PNEL 혹은 하고 PNEC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 DNEL 뭐라고 그랬죠? 그 이상으로 해당되는 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수준. 그리고 PNEC라는 것은 장기 혹은 단기 노출 시의 수준. 이코시스템 및 생물체에 악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은 어떤 구역 내 물질의 농도.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또 자료를 넣어놨어요. DNEL 도출 무영향 수준. 그리고 PNEC 예측 무영향 농도. DEL 도출 영향 수준. PEC 예측 환경 농도. 이제 지금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머리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자료에도 나왔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인지하기 쉽게 커다란 자료로 하나 놓아놨어요. 유해성 평가. 실험값으로부터 DNEL 산출 시 사용되는 안전계수, 어세스먼트 팩터. 이것은 DNEL이라는 것은 DNEL이라는 것은 Delivered No Effect Level, 도출 무영향 수준이라고 하는데 노출 시나리오는 근로자의 노출이 유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LOAEL 또는 LOAEL 약자는 다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노출 패턴은 어느 정도 어떤 경로를 밟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노출이 지속되는가 빈도 노출 빈도 얼만큼 가까이 주기적으로 노출이 일어나는가 유해성 자료와 이 자료에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해서 수정하면서 산출한다. 앞에 그 자료 잘 안 보였던 자료를 똑같이 다시 한번 넣어놨는데 여기 도출 무영향 수준 우리가 그 도출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최소한의 수준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한 식은 요것이다. DNEL은 AF1 곱하기 AF2 곱하기 AF3 안전 개수라고 했죠. 분의 NLOAEL 요 식 꼭 알아두세요. 다음 시간에 정리해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이 중요한 식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유해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체에 대한 RCR 및 환경에 대한 RCR을 산출한다. 모두 1보다 작아야 한다. 그리고 유해한 물질의 유해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함. 유해도 결정비. 아까 유해도 결정은 유해도 지수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발암물질, 비발암물질 거기에서는
저기 그 대기에서 발암물질, 비발암물질에 관한 경우, 그리고 또 그 위에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RCR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RCR은 리스크 캐릭터리제이션 레시오, 유해도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유해도 결정비 RCR인데 여기서는 휴먼이라고 있어요. 휴먼에 주목하세요. DNEL분의 exposure DEL, 그리고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휴먼에 대한, 인체에 대한 RCR, 유해도 결정비가 나오고, 이번에 RCR은 environmental이에요. 환경에 대한 유해대. 휴먼, 인간을 제외한 환경, 다른 기타 생물, 미생물 다 포함하겠죠. PNEC분의 PEC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유해도는, 유해성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RCR, 유해도 결정비, 리스크 캐릭터리제이션 레시오라는 것은 인간의 경우에는 DNEL분의 DEL, 그리고 또 환경에 관한 경우에는 PNEC분의 PEC. 요거 역시 알아두세요. 앞에서 위에서 얘기했던 요 DNL, 요 도출 무영향 수준을 나타내는 공식, 그리고 여기서 위에도 결정하는 공식, 인체에 대한 경우,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경우, 요거 두 가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위에도는 어떻게 그래서 결정을 하는가 라고 RCR은 앞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놨죠. DNA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익스포즈 혹은 DL, 그리고 환경에 관한 경우에는 PNEC분의 PEC. 그래서 여기 설명을 다시 한번 넣어놨는데요. 요 공식만 달랑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할 수도 있고, RCR은 유해성 평가에서 구해진 DNEL 및 PNEC 값들을 입력하여 산출을 한다. 그리고 점령하는 물질의 용동에 따른 각각 노출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되는데 야기할 수 있는데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속성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유해성 평가는 해저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위험한 물질, dangerous substance 혹은 PBT, 뭐라 그랬죠? 잔류성, 생물 농축성, 독성 물질로 평가된 물질의 경우 유해도 결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크게 다시 한번 넣어놨으니까 인체에 관한 내용, 환경에 관한 내용 다시 한번 저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RCR 산정했을 경우에 그 생태 유해도 기준, 그리고 여기 인체에 대한 기준, 인체의 경우에는 바람 유해도, 비바람 유해도 평가를 해요. 근데 생태의 경우에는 유해도 지수, 유해 지수라고도 하는데 아까 건강 영양 평가 자료에도 나왔지만은 생태 유해도에는 유해도 지수 가 1을 넘으면은 유해가 있다. 그리고 1 이하면은 생태 독성에 대한 유해가 없음. 이런 얘기. 유해 지수는 PNEC분의 PEC다. 그리고 인체의 경우에는 바람 유해도, 비바람 유해도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생체 유해도 평가. 우리가 만약에 생물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생물에 대한 뭐 바람 유해도, 비바람 유해도, 우리가 생물에 관한 암에 관한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접근을 하고 있지 않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인체 유해성 평가에서는 바람, 또 저기 암 유발을 하지 않을 비바람, 이런 평가 기준을 인체 유해성은 바람과 비바람으로 나온다. 생태에는 유해도를 평가한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바람 유해도 기준, 아까 초과 10-6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 바람 그 유해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비바람 유해도는 유해지수 1 이상일 때 유해가 있고 1 이하일 때, 바람일 경우 10-6승, 그리고 비바람의 경우 유해도 지수 1.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요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저기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물질을 연구해서 자우성 유해성 평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살해물질이 메틸, 에틸, 케톤 이러한 그 액체죠. 이런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유해도가 있는가 우리가 그 분류해갖고 DNEL 그 조사를 했더니 60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specific use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했을 경우에 그 워커 그 작업자에 노출되는 그런 숫자가 751이라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럴 때 RCR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 당연히 휴먼한 인체에 대한 RCR은 600은 기준치죠. 여기 DNEL 그리고 751 요거 노출치예요. 그래갖고 요 기준치는 DNEL 도출 무영향 수준을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600분의 750을 했더니 1.2가 나왔어요. 1.2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1을 초과했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어떻게 문제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유해도 지수, 여기 비바람 유해도 기준, 유해도 지수 1을 초과했을 경우에 유해가 있다. 1을 초과했기 때문에 유해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적용을 해서 사례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국내 화평법, 화학물질 평가법, 화학물질 관리법을 우리가 화관법이라고 해요. 그 줄여서 사용을 했는데 국내 그 화학물질 평가법에서 유해성 평가는 그 유해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리스크 어세스먼트, 유해성에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 경우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과학원 고시로 이미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학물질은 신규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평가를 한다. 그리고 또 그 유해성 평가를 한 후에 유해성 평가를 한다. 유해성 해자드라고 했죠. 유해성 리스크라고 했죠. 해자드보다 더 그 심하게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 유해성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이런 거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유해성 평가의 보고서를 쓰는데 환경과학원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정부에서 대행해준 대행기관에서 쓰고 환경과학원에 그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노출 시설의 요약 정보 및 유해성 저감 대책 등의 정보 전달에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약어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 약어가 하도 많아갖고 여러분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했는데 리치라고 지난번에 그 한번 했죠. 그 신화물질 통합 관리 제도 리스트리제이션 기록한다, 이벨루에이션 평가한다, 어소리제이션 관리한다, 그리고 리스트릭션 제한한다.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화학물질을 이렇게 저기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리치라고 한다. 그리고 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저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PBT라는 것은 잔류성 그리고 또 생물 농축성 그리고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PBT라고 한다. 그리고 VP, VB 우리 앞 자료에 한번 나왔었죠. 이거는 고잔류성, 고생물 농축성 그런 물질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CSA라는 게 있는데 Chemical Safety Assessment,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로 자료는 마쳤는데 또 혹시 여러분들께서 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유해성 평가에 대한 자료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한테 뭐 메일을 주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또 저기 제공을 할게요. 그리고 약어 정리 두 번째 DEL이라는 것은 Delivered Effect Level 도출 영향 수준. 그 이번 시간 첫 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DEL 알아두고요. DNEL 여기 NO가 있죠. 도출 무 영향 수준. 그다음에 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예측 환경 농도라는 게 있는데 PNEC에서는 여기 역시 예측 무영향 농도,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RC라는 것은 리스크 캐릭터리제이션, 유해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RCR이라는 것은 리스크 캐릭터리제이션 레이쇼, 유해도 결정비.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그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게 되겠죠. 생태유해성 평가는 생태유해도는 유해지수, 유해도지수라고도 해요. 1보다 크면 생태적 독성에 유해가 있다. 그리고 PNEC분의 PEC로 결정한다. 유해지수는 생태독성에 대한 유해가 없는데 1보다 유해지수가 작은 경우. 그리고 인체유해성 평가는 바람유해도 기준과 비바람 유해도 기준이 있는데 인체에 대해서는 바람, 비바람, 생태에서는 생태유해도, 그리고 인체유해성 평가에는 초과바람 확률 10의 -6승, 그리고 초과 2 이하 바람 유해도는 10의 -6승, 그리고 비바람 유해도는 유해지수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건강 영양 평가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운 유해성 평가는 우리 학교의 다른 커리큘럼에 있는 유해성 평가 그런 과목보다도 건강 영양 평가, 환경 영양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건강에 어떠한 유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련시킨 그런 사항들만 중요한 내용들을 넣었으니까 더 자세한 세부적인 자료는 그런 내용들은 또 우리 다른 커리큘럼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커리큘럼이 겹쳐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와 건강 시간에서는 생태계와 건강에 관련되는 그러한 유해성 평가 개념 정도를 우리가 자료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월 5일 첫 번째 주일날,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배웠던 거 반씩 총정리, 그리고 6월 셋째 주에 130일 강의에서 직접 여러분들 학교 출석해서 시험 보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칠 것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또 잘 지내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